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제4회 대기환경 기사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인 광학옥시단트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 광학옥시단트 종류를 5가지를 기술하고 또 주어진 조건 중에서 옥시단트의 농도가 높아질 경우를 이 조건에서 1번에 낮이냐 밤이냐, 2번에 여름이냐 겨울이냐, 3번에 바람이 적을 때냐 많을 때냐 이렇게 나눠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광학옥시단트의 종류는 이제 오존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H2O2,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알자가 뭐냐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CH, 2CH, 뭐 이런 식으로 CH2나 다른 CH3 뭐 이런 식으로 여기 R이라는 그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염화 나이트로실 NOCl, 그리고 아크로레인도 이제 알데하이드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왜냐면 요 CHO에 요 CH2CH가 R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옥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CH3COO, 그 다음에 요게 이제 NO2인데 이렇게 나눠서 썼습니다. ON으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학옥시단트 5가지. 오존, 대표적인 거 오존, 과산화수소, 알데하이드, 염화나이트로실, 아크로레인, 물론 이 5가지를 이러한 화학식으로만 써도 되고요. 앞에 명칭만 써도 되고, 그거는 이제 채점자가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8점이 배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이 5개니까 5점이고요. 그리고 2번이 3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옥시단트 농도가 높은 경우를 갖다 선택해라 했으니까 태양빛이 강한 낮일 경우가 높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오존주의보, 오존경보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덥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은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존경보, 오존주의보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이 적을 때는 뭐냐면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확산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낙스, HAC, 탄화수소가 뭐랑 반응한다 그랬죠? 자외선, H뉘와 반응해서 이러한 물질들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학 반응의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커닝엄 보정계수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고 다음 설명에서 가로 안을 클, 작을, 높을, 낮을 이라는 단어로 채우시오 해가지고 4점인데 마찬가지로 한 2점, 2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요거 2번에 4개니까 하나 0.5점씩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닝엄 보정계수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닝엄 보정계수는 보통 우리가 입자가 미세하게 되면, 그러니까 1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아주 적은 입자, 이렇게 되면 기체 분자가 입자에 충돌할 때 입자 표면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슬립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슬립 현상이 일어나서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이 적어져서 입자의 종말 침강 속도가 스토크식으로 계산한 것보다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입자 표면에 기체 분자가 충돌하게 되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미끄러짐 현상으로 인해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이 적어지는 것을 보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한 그 침강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미끄럼 보정계수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커닝엄이라는 분이 그걸 갖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커닝엄 보정계수 해서 C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그 값은 항상 1보다 커야 한다. 이게 이제 커닝엄 보정계수의 정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세한 입자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종말 침강 속도가 스토크 시계에서 계산한 값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말만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게 여기 보시면 이번엔 무슨 문제냐면, 전기 집진 장치에서 분진 입자의 겉보기 이동 속도는 커닝엄 보정계수 C에 비례해요. 겉보기 이동 속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평편형 전기 집진 장치 요게 기체에 입자가 섞여서 날아갈 때 여기서 이렇게 통과가 되지만 이 집진판에 입자가 달라붙게 되거든요, 옆에. 왜냐면 이게 플러스 극이고 입자에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아니고 빠져나갈 때 이 집진판으로 달라붙는 속도, 요게 겉보기 이동 속도예요. 그거는 커닝엄 보정계수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커닝엄 보정계수가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입자의 분진의 입경이 어떨수록, 또는 온도가 어떨수록, 가스 압력이 어떨수록, 가스 분자가 어떨수록 커지게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입자의 크기는 작을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그 다음에 가스 압력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가스 분자가 작을수록 전체적인 커닝엄 보정계수의 값은 커진다. 하나의 요런 그 입경이 작을수록, 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가스 압력이 낮을수록, 가스 분자가 작을수록 커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커닝엄 보정계수가 심심치 않게 이 실기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태양의 복사 열량에 대한 내용에서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이것도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인데, 흑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키리호프의 법칙이 무엇인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무엇인가, 이게 다 이제 그 태양의 복사 열량에 관련된 그러한 용어들이거든요. 자, 먼저 흑체는 뭐냐면 블랙바디라고 해가지고 진동소와 입사각에 관계없이 입사하는 모든 복사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이다. 예를 들면 태양도 하나의 흑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양도 하나의 흑체라고 생각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측정하면 태양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식이 있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이 내리 비춰가지고 제가 그 태양빛을 받으면 저 자신도 흑체예요. 왜냐하면 태양의 에너지가 내 몸에 부딪혀서 내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태양도 흑체일 수도 있고 지구도 흑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고,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흑체는 에너지를 흡수만 하고 방출하지 않는 물체를 다 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율을 1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흑체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르이호프의 법칙.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흑체 복사 개념을 도입하여 열역학적인 열 평형 상태인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파장의 복사에 대한 물체의 흡수율과 반사율의 비는 물체의 성질에 관계없이 온도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열복사의 법칙이다.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어요. 키르이호프의 법칙이 여기서부터 써도 돼.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파장의 복사 전자기파에 대한 물체의 흡수율과 반사율의 비율은 물체의 성질과 관계없이 온도에 의한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열복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뒤에 얘기는 제가 또 덧붙였는데 복사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 물체에는 반드시 복사를 방출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과 또 복사를 완전히 흡수하는 물체는 그 온도에서 가능한 최대의 복사를 방출하는 물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3번은 꼭 알아두시는데 3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흑체의 단위 면적당,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체의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사 에너지 이 B 흑체의 복사 에너지는 이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요 T가 뭐냐면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라는 건 뭐냐면 켈빈 온도로 나타내는 온도를 말하죠. 요거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유해가스를 흡수 처리할 경우에 용해도에 따라 장치를 분류할 수 있다. 이 용해도라는 건 뭐냐면 오염물질이 그 흡수액에 얼마큼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말하는데, 용해도가 클 경우와 적을 경우에 세 가지 그 장치 종류를 기술하시오 했는데, 용해도가 큰 유해가스일 경우에는 액분산형 처리장치, 다른 말로 가압수형 흡수장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유해가스가 들어가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 속에 액을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압력을 줘가지고 물방울이 많아지죠. 그런 식으로 유해가스가 포함된 공기 속에 물방울을 뿌려가지고 제거하는,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가압수입니다. 가압수형 흡수장치라고 하고, 액을 분산시킨다. 그래서 액분산형. 이러한 장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분무탑이 있고, 충전탑이 있고, 제트 스크러버, 벤트리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 요거는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해도가 적은 유해가스일 경우에는 가스 분산형, 액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가스를 분산시킨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어항 생각해보세요. 어항에 이런 버블러를 갖다가 해가지고 여기서 뽀글뽀글 나오죠. 그럼 뭐냐면 액에다가 가스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가스를. 그래서 가스 분산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수식, 분수처럼 물이 흘러가게 해서 가스를 그 속에서 집어넣어줘 가지고 그 가스 속에 있는 유해가스가 없어지는, 흡수가 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수식 흡수장치. 요 말도 중요하고 요 말도 중요하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스 분산형 처리장치는 기포탑이 있고요, 포종탑이 있고, 단탑 또는 다공판탑, S형 임펠러, 나선 가이드 베인형, 이런 것들이 있다. 보통 산업 현장에서는 얘를 많이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사용하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이러한 액분산형 처리장치를 흡수장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용해도가 큰 유해가스일 경우, 즉 액분산형에서는 헨리 상수가 적어요. 액분산형 처리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용해도가 적은 유해가스일 경우에는 헨리 상수가 크다. 용해도가 큰 유해가스는 그 흡수액이 잘 녹아 들어간다. 잘 녹아 들어가는 가스는 헨리 상수가 적다. 잘 안 녹아 들어가는 가스는 헨리 상수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그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콜라 이렇게 온도가 낮은 거 이렇게 딱 따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죠. 그건 뭐냐면 콜라 속에 그 탄산가스 CO2가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압력을 줘가지고 녹아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압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퍽소리가 나는 그러한 원리도 이 헨리의 용해도 법칙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분산은 평균 풍속과 대기의 난류 두 가지 주요한 대기 순환에 달성되는데, 여기서 대기 난류는 다시 두 종류의 특별한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자연적인 대류를 일으키는 대기의 가열과 바람의 전단 효과에 의해 발생되는 기계적 난류, 대류 난류와 기계적 난류, 이 두 난류가 있는데, 어떠한 난류가 지배적인가를 갖다가 판단할 때 사용되는 것이 리차드슨 수입니다. 리차드슨 넘버라고 해가지고 RI로 표시되는데, 리차드슨 수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공식을 적고 설명하고, 두 번째는 리차드슨 수의 크기와 대기 혼합 간의 관계를 리차드슨 수가 주어진 1, 2, 3, 4, 5일 경우에 그 값에 따라서 판단하라는데, 자, 여기 봅시다. 리차드슨 수의 공식은 뭐냐면, RI는 T의 델타 Z분의 델타 U의 바 전체 제곱분의 G의 델타 Z분의 델타 T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 건 뭐냐면, 요거. 분모에 요거 있죠? 델타 T 나누기 델타 Z. 요거는 뭐냐면, 수직 방향 온도 경사, 자유 대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모에 나와 있는 델타 U 바 나누기 델타 Z는 뭐냐면 수직 방향의 속도 경사. 위에 거는 이 T니까 온도 경사고, 밑에 거는 U니까 속도 경사 해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 대류. 온도에 따라서 자유로이 공기가 뒤바뀌는 대류고, 밑에 거는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류가 되는 강제 대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슨 공식이 이렇고, 그러면 리차드슨 공식의 RI 값이 0.25, 그 다음에 0.25, 0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리차드슨 수가 이렇게 있으면 0.25, 구분이래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4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 0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0보다 크면 대기 안정도가 커진다. 이쪽으로 가면 대기 안정도가 대기 안정도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기온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온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100m 올라갈 때마다 원칙적으로는 1도씨가 낮아지거든요. 마이너스 1도씨가. 근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환경 대기는 한 0.5도, 마이너스 0.5도씨가 낮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온도가 높고 위에 온도가 낮고, 그러면 공기는 온도가 낮으면 무거워져요. 온도가 높으면 가벼워져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온도가 낮으니까 무거우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섞여. 평상시에 대기는 섞여요. 잘 섞여. 그런데 만약에 역전현상이 일어났어. 역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밑에 온도가 낮고 위에 온도가 높을 때는 얘는 공기 온도가 무거운 게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섞이지 않고.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대기의 그 공기가 위에가 높고 밑에가 낮으면 이게 안정됐다 그래요. 대기 안정도가 좋다. 이건 대기 안정도 나쁘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자, 리차드슨 수가 0보다 크면 대기 안정도가 점점
안정되는 거고 적으면 안정이 안 되는 거다 생각하시고 자, 그럼 구분해 봅시다. 0.25보다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 안정도는 굉장히 안정되겠죠. 수직 방향이 혼합이 없어요. 혼합이 없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 0하고 0.25 사이는 뭐냐면 성층에 약화된 기계적 난류만 존재해. 대기 안정도는 약간 중립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0이면 뭐냐면 기계적 난류만 존재해요. 기계적 난류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의해서만 난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온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3하고 요 사이는 뭐냐면 대기 난류와 기계적 난류가 존재하지만 기계적 난류가 주로 0에 가까우니까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0.04보다 이쪽으로 더 마이너스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진다. 이 5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저처럼 0.25, 0, 마이너스 0.0,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대기는 굉장히 안정된다. 0보다 적으면 적을수록 대기는 불안정해진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5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외우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빠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대기환경기준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별표 1에 대기환경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8개의 항목에 대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이런 것처럼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산화질소와 오존과 일산화탄소에 대한 연간 평균치가 몇 ppm 이하이냐, 24시간 평균치가 1시간 평균치가, 오존은 8시간, 1시간, 일산화탄소 1시간 평균. 그래서 이제 6점이니까 하나하나씩 6점이 부여되겠죠. 요거는 그 표를 보시면 완벽하게 알 수 있는데 이산화질소는 0.03, 24시간은 0.06, 1시간은 0.1 봅시다. 이게 위에 시간이 더 길수록 점점 내려가요, 숫자가. 그렇게 인식하시고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존은 0.06, 요거 1시간은 0.1,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25.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의 ppm은 굉장히 높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이산화질소 오존보다 이산화탄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좀 덜하다. 이게 높을수록. CO2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1000ppm 정도가 실내 기준이잖아요. 그만큼 농도가 높아져도 괜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원심력 집진기인 사이클론에서 50% 효율을 나타내는 입경, 즉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절단 입경 컷 다이어미터라고 해가지고 50 대신에 컷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결정하는 식은 이 공식도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주어졌는데 보통은 우리가 외워두셔야 되는 그러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뮤지는 점성계수, W는 입구 가스 입구 폭, N은 겉보기 회전수, 유효 회전수라고도 해요. 그다음 로우 P, 로우 G는 각각의 입자와 가스 밀도, VI는 입구부에서의 가스 유입 속도 이렇게 했는데 원심력 집중 장치를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회오리처럼 들어옵니다. 입구 접선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회오리처럼 일어나가지고 먼지는 여기 쌓이게 되고 깨끗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이클론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구가 사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W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의 폭이. 그 다음에 여기 몇 바퀴 도느냐, 몇 바퀴 도느냐, 이게. 여기 유효해졌는데, 그게 N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입구 부위, 그리고 그 입자의 또는 가스의 밀도가 로우 P, 로우 G다. 이럴 때에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분진을 함유한 함진가스의 이 함진가스의 온도만 올라간다면 집진율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온도에 따라서 효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정답은 뭐냐면 효율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 뮤G가 적어져요. 뮤G. 여기 보세요. 뮤G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P하고 로우 G가 감소하고, 로우 P는 입자의 밀도이기 때문에 온도랑 그렇게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로우 P, 입자의 밀도에 비해서 로우 G는 거의 적습니다. 왜냐하면 로우 P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근데 로우 G는 1.3보다 훨씬 적어요. 그럼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인데 1000하고 1.3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얘를 뺄 수도 있어요. 얘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 요항은 항상 일정해요. 여기 보세요. 이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 얘가 일정하고 뮤G만 어떻게 돼요? 커진다 그랬죠. 그럼 이 분모의 뮤G가 커지니까 dp50이 커지죠. dp50이 커지면 그 결과 효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력 집진기 사이클론에 대한 그 함진가스 온도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효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dp50이라는 건 뭐냐면 50%의 효율을 50%가 제거되는 입자의 직경을 말해요. 요게 dp50이 작을수록 효율이 커지거든요. dp50이 크면 그만큼 효율이 감소된다.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요 문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석유계 연료의 탄수소비가 수소분해 탄소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연소용 공기량과 발열량 그리고 연료의 연소 특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이 탄수소비 즉 H분의 C라는 비율이 굉장히 그 연료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러한 탄수 소비가 경유, 등유, 중유, 휘발유의 크기에 비해서 분류하라 그러면 석유계 연료의 탄수 소비는 중유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경유, 등유, 휘발유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원유가 페트롤륨이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또 뭐 북미산 원유 이런 원유가 있어요. 그 원유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생산 안 되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가지고 정유 공장에서 그 원유를 정제를 시킵니다. 온도에 따라 비중이 틀리기 때문에 제일 품질이 좋은 게 휘발유라고 하면 그 다음이 등유예요. 등유가 케로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이거 석유라고 그래요. 석유 골로할 때 쓰던 거. 그 다음에 등유 밑에 경유를 우리가 디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유. 요거는 그 기름이 가볍다, 무겁다. 그래서 중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피치, 타르, 요거 아스팔트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오고 찌꺼기에서. 그러면 CHB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적어져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커져요. 그리고 CHB, 탄수소비가 클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은 휘도가 높다.
그 다음에 방사율이 커진다. 불꽃이 장염이 된다. 불꽃이 길어져. 장염은 긴, 불꽃이 막 아주 짧아가지고, 가스 연료 같은 경우는 불꽃이 짧아가지고 화력이 좋죠. 근데 이거는 끓음이 나고 장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 공연비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빛점이 높은 연료는 매연 발생이 또 쉽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 요 5개 중에 3가지만 쓰시면 되겠죠. 탄소 소비의 특성 3가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단순 암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 원리와 보기에 제시된 장치의 배치 순서를 서술하시오. 측정 원리를 적으라는데 이거는 대규모 공정시험 기준 분석 장치의 측정 원리를 그대로 여기다 썼습니다. 측정 원리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여기 서프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셀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로 검출한다. 그리고 용리액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키워드를 좀 알아두셔가지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기에서 장치의 배치 순서를 적으시라고 했는데 여기 용리액조가 1번이고요. 번호를 한번 써가지고 배치 순서를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용리액을 퍼 올리는 송액 펌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시료 주입 장치, 그 다음에 4번째 분리관, 그 다음에 5번째 서프레서, 그 다음에 6번째 검출기, 7번째 기록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질소산화물 처리 방법 중에 연소 조절에 의한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시키는 방법 3가지. 질소산화물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방법 3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질소산화물은 어느 때 많이 발생되냐면 높은 온도로 연소 온도가 되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온으로 연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기량을 적게 해야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저공기로 연소시키고, 그 다음에 버너 및 연소실의 구조를 개선한다. 연소구역을 냉각하는 방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가스를 재순환하여 연소시킨다. 이 방법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연소형 공기에 일반 냉각된 배출가스를 혼합하여 연소실로 보내야 연소한다. 왜냐? 질소산화물은 높은 온도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냉각해서 연소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2단 연소예요. 2번 연소시켜. 4번이랑 좀 비슷한데, 먼저 번호의 이론 공기량에 88에서 95%의 공기를 넣어 불완전 연소시키고, 이를 다시 다른 연소실에 보내어 에어포트로 10에서 15%의 공기를 넣어서 2단, 2번 연소한다. 그러니까 방법을 쓰라 그랬으니까 그냥 저온 연소, 저공기 연소, 배출가스 재순환, 2단 연소 이렇게만 써도 돼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풀이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3가지 방법만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 질소산화물, 이러한 질소산화물 발생 억제는 주로 3가지 질소산화물 발생 기구가 있어요. 서멀락스, 퓨얼락스, 프롬프트락스. 그 중에 서멀락스를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프로페인 기체연료 연소 시 6%의 과잉 공기를 사용하여 완전 연소할 경우 습연소가스 중, 습연소가스는 우리가 GW라고 합니다. 산소 농도의 부피비를 구하시오. 일단 이러한 연소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완벽한 연소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페인의 연소 방정식은,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C3H8 플러스 O2 플러스 3.76 곱하기 5. 그러니까 질소는 산소의 3.76배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반응식 오른쪽에 CO2하고 H2O가 3CO2, 4H2O. 그리고 이 18.8N2는 뭐냐면 3.76 곱하기 5가 18.8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식에서 6%의 과잉 공기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원래는
과잉 그 공기비가 5, 18.8 이렇게 되는데 6%를 더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5에다가 5 곱하기 0.06, 6%를 더한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5.3이 되죠. 그리고 18.8에다가 이렇게 하면 요거는 19.92가 됩니다. 6%의 과잉 공기가 더해졌는데 실질적으로 3CO2, 4H2O 하면 0.3만큼의 산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준 거, 요거 키포인트입니다. 0.3 O2가 연소할 때 같이 반응하지 않고 여유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0.3 O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연소 가스니까 이 반응식 오른쪽에 있는 연소의 몰수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분모에 써요. 3, 4, 0.3, 19.92. 1이 아니라 92입니다. 92. 19.92 분의 산소가 습연소 가스 중에 산소 농도라 그랬죠. 산소 농도 0.3이잖아요. 이 연소가스 중에. 그래서 다 더하고 0.3 곱하기 100은 1.1%이다. 질문하는 그 질문 자체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피비를 갖다가 구하면 됩니다. 다시 산소 농도의 습연소 가스 조성 중에 산소 농도의 부피비라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인 습연소 가스분의 그 습연소 가스 중에 산소 농도. 그래서 0.3 나누기 이 모든 몰수를 다 더한 거 곱하기 100 하면 1.1%가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20도씨 1기압의 공기가 5%의 황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공기를 물로 세정할 경우에 물에 대한 황화수소의 포화 농도 mg per 리터는 얼마인가 하고 단서조항으로 황화수소의 물에 대한 헨리 상수가 0.0483 곱하기 10의 4승이며 물의 비중은 1.0, 황화수소의 분자량이 34이다. 사실 이거는 굳이 안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기압의 공기 중에 5%가 황화수소니까 5%의 황화수소 분압은 1기압의 0.05%니까 0.05 atm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농도는 헨리의 상수분의 분압이니까 0.05를 0.0483 곱하기 10의 4승으로 하니까 1.035 곱하기 10의 4승 kmol per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 황화수소를 물로 비중이 1인 물로 세정을 했다 그랬으니까 물 1리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mg per 리터잖아요. 1리터 이게 뭐냐면 물 1리터라는 소리가 되죠. 세정할 물 1리터의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물의 분자식이 H2O죠. H2O의 분자량은 18입니다. 그러니까 1000g, 물 1리터가요. 물 1리터가 1kg이죠. 요거는 1000g이죠. H2O 18이 1몰이면 1000은 X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을 18로 나누니까 세정할 물 1리터의 몰수는 55.6몰이 된다. 그러면 물에 녹아 들어가는 황화수소의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55.6몰의 황화수소가 요만큼 있으니까 55.6에다가 1.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5.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의 황화수소가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 1리터에 대한 황화수소의 포화 농도는 얼마냐? 이거 mg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mg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황화수소가
분자량이 34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량을 여기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0.196mg/L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잘 이 계산하는 식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산식과 정답을 밝혀내야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어떤 분진의 입경 몰라요. X 마이크로미터인 분포를 사별 분포상,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별 분포상이라고 해가지고 저 한문을 잘 보세요. 저 사자, 이게 이제 한문으로 사인데 사자입니다. 채 아시죠, 여러분? 그 곡물을 갖다 이렇게 걸르거나 모래를 이렇게 걸러서 큰 알갱이는 위에 남고 작은 알갱이는 밑에 떨어지는 거. 채죠, 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곡물을 집어넣고 막 채로 치면 밑에 작은 게 쌓이고 위에는 큰 게 남고 이런 채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sieve라고 해요. S-I-V를 채라고 해요. 채. 그러한 사별 분포상, 그 상은 위에 남는 게 R%만큼 남는데 그 식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R%. 이 채를 칩니다. 채를 치면 이 위에 남는 게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런 의미인데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058 x n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분지는 44 마이크로 이하의 분포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단 입경 지수 n은 1이다.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요거 n이 1이고요. x가 44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두시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R은 뭐냐면 채 위에 남아있는 분포를 말합니다. 그대로 아까 문제 속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058 아까 이 x가 44 마이크로미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n이 1이라 그랬죠. 그대로 대입했어요. 대입하니까 이거 100은 왜 곱했냐?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100을 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 위에 남아있는 게 7.79%가 남아있고 100에서 7.79%는 밑으로 쌓였다는 거죠. 밑으로 떨어져서. 그런데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질문을 보니까 44 마이크로 이하의 분포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즉, 채 밑에 남아있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면, 44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포는 100에서 7.79를 빼면 92.21%가 채 밑으로 떨어져서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참고를 해서 사별분포라는 뭐냐? 사별분포는 이런 채를 우리가 표준채라고 해요. 스탠다드 시브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채 거름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자를 채로 치는 것처럼 생각해서 입자의 크기를 구분하는 법이 채 거름망법이 있는데 이 채 거름망법으로 입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특정 범위는 입경이 44 마이크로 이상, 44 마이크로 이상만 구분할 수 있지 그 밑으로는 구분을 못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채가 이렇게 동그랗게 채가 있죠. 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 이 입경을 크기를 구분할 때 이 채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시브라고 했죠. 시브. 그래서 시브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시브 사이즈. 채 사이즈가 있어요. 그 채 사이즈를 나타내는 용어가 메시예요. 메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확실히 이해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1메시가 어떠한 크기냐면 그 크기가 1인치, 1인치, 1인치. 그러니까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의 이런 공간이 1인치가 2.54cm입니다. 그래서 가로 2.54cm, 세로 2.54cm의 요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입자가 굉장히 크죠? 돌멩이 막 자갈 같은 거죠? 그게 떨어지면 그게 이제 1메시. 그런데 이 44 마이크로메타의 메시는 얼마냐면 이 1인치를 325등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가는 철사로 이걸 325등분 해요. 325. 이 가로 세로 325등분 합니다. 가로 세로도 가로도 325, 세로도 325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구멍이 작겠죠? 325 등분 해가지고 밑에 떨어지는 게 44 마이크로메타예요. 이하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44 마이크로메타의 이하의 분포가 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구하는 R은 최위에 있는 분포, 최위에 있는 분포고요. 물어보는 거는 최 밑에 있는 분포가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최위에 있는 분포를 먼저 구한 다음에 100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 요거 모르면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 채점할 때 요까지만 써준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틀리는 거죠. 100에서 이걸 빼줘서 92.21이 정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걸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최 걸음망 또는 사별 분포, 이런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한다는 뜻에서 이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순수한 빙정석으로 1일 200kg의 알루미늄 금속을 생산하는 금속 가일로에서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요거 200kg이 아니라 150으로 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걸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해설에 있는 그러한 수치와 일치가 되므로 200kg을 150kg으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알루미늄 금속을 생산하는 금속 가일로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유량은 1500세제곱미터/m이다. 온도가 50도씨, 압력이 760mHg인 배출가스 중 플로르 배출 허용 기준이 F로서 10ppm일 경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출 허용 기준이 플로르로서 10ppm일 경우 했는데, 이러한 배출 허용 기준의 기준은 뭐냐면 표준 상태입니다. 0도씨 일기압. 이 공장의 플로르 처리 시설의 처리율은 최소한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단서 조항에 알루미늄이 전량 추출된다 그랬고, 플로르는 배출가스 중에 포함된다 그랬고, 원자량은 알루미늄이 27, 플로르가 19다. 이렇게 이제 전제 조항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빙정석에서 알루미늄과 플로르의 비율은, 여기 보세요. 알루미늄 하나에 플로르 6개죠. 그래서 알루미늄 대 플로르는 Al 대 6F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을 딱 보시고, 알루미늄이 27 때 6 곱하기 플로르가 19죠. 그런데 여기 위에 문제 보니까 150kg의 알루미늄 금속을 생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알루미늄 150, 하루에 150kg 생산할 때 플로르는 몇 kg이 나오느냐, 요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르의 하루 동안에 발생되는 것은 633.3kg/day가 되고, 배출가스 유량이 세제곱미터/min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걸 또 미니트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633.3에다가 데이를
분으로 고치려니까 24 곱하기 60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0.44 kg/m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배출 허용 기준이 0도씨 1기압이라 그랬고요. 주어진 조건이 50도씨 1기압이죠. 그러면 50도씨를 0도씨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50도씨 760ml 지진 배출가스 유량 1500을 표준 상태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샤넬의 법칙에 의해서 이 압력은 똑같으니까 1이 되니까 냅두고 1500에서 온도가 50에서 0도씨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값이 적어져야 되니까 50을 밑에다 붙여서 절대 온도를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1267.8 이때는 S를 붙여요. S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배출가스 중에 플루오로 농도를 갖다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플루오르가 0.04 kg per minutera고 했죠. 그러니까 미리그램 고치려면 10의 육승을 곱해줬어요. 단위환산. 그리고 전체적인 이 배출용 양이 1267.8이니까 미니트가 지워지고 347.06 mg per s 세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단위하고 이 ppm 단위하고 틀리죠. 그러면 이 mg per s 세제곱미터를 ppm으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환산해 주려고 했는데 쉬운 게 이렇게 환산해 줘가지고 이 10ppm을 mg per s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얘랑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루오르의 배출 허용 기준 10ppm을 mg per s 세제곱미터 단위로 환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22.4분의 19 F가 19니까 그러면 8.48이에요. 8.48이면 처리 효율이 얼마냐 그랬어요. 처리 효율은 처음 347.06에서 347.06이 8.48까지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47.06에서 8.48 빼고 곱하기 100 하면 97.56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효율 공식이 있어요. 이런 처리 효율이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처리 효율 공식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죠? CI분의 CO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 효율을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여기 봅시다. 첫 번째 요 비율을 알아야 되고 비율에 따른 플루오르 양을 구하고 또 온도 샤넬 법칙에 의해서 50도씨 0도씨로 환산을 하고 그래서 유량을 구하고 배출가스 중에 그 환산한 유량에 대한 배출가스 중에 플루오르 농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 배출량 기준 10ppm을 또 mg per s 세제곱미터로 환산을 하고 그리고 처리 효율을 구한다. 하나, 둘, 셋, 넷, 5단계의 계산 과정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유해가스 처리 기술에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를 속하는데 차근차근 생각해 가시면서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풀이하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도시대 기준 측정된 오존 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측정된 오존 농도에 대한 기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 기하 평균을 우리가 G라고 지오메트릭 미니하고 G라고 표시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기하 평균은 루트 n의 x1 곱하기 x2 곱하기 다 곱해요. 요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그럼 요게 n이 9가 됩니다. 그리고 9개를 다 곱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식을 보시면 기하 평균은 n 루트 x에서 xn까지 곱해요. 그러니까 9개를 다 곱한 다음에 요거
n 루트니까 9분의 1승이 돼요. 여러분 루트는 2분의 1승이죠. 여기 2가 있는데 생략된 거고요. n 루트는 n분의 1승입니다. 수식을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계산 기록을 쭉 하면 27.28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봐요. ppb로 나타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라 그랬죠.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채시고 ppb를 단위 환산하면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돼요. 그 다음에 ppm을 환산하면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고, 그래서 요건데 정답을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7.28에서 10의 - 3승을 곱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랑 미리그램이 1000배 많으니까. 그래서 10의 - 3승하고 22.4분의 48. 왜 48이냐? 오존의 분자량이 48이다.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0.06mg 퍼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 기압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러한 단위 환산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어떤 화력발전소의 유효 굴뚝 높이가, 그러면 제가 계산 문제 풀 때 항상 이 숫자 위에다가 이 공식에 그 인자를 갖다가 표시해주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 파란 볼펜이나 빨간 볼펜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세요. 시험지에다가 쓸 수 있어요. 답에다가는 안 써도. 그래서 그 위에다가 요게 유효 굴뚝 높이니까 H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굴뚝에서 아황산가스가 유해 처리 장치 고장으로 인해 160g per sec 하면, 여기서 이제 160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공식에서 이게 Q가 됩니다. 유량으로 배출되고 있고, 배출 지점에서 풍속이 6m/s, 풍속이니까 스몰 u로 하고, 이 경우 아황산가스 측정기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한 경우와 지표면에 있는 점 오염으로부터 부는 바람 부는 방향 풍화척으로 500m 떨어진 연기 중심 축상 지표면에서, 그래 500m는 이제 바람 부는 방향의 중심축이니까 X라고 하고, 지표면에서 아황산가스 농도가 6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그럼 여기가 이제 C가 66이 되는 거죠. 그리고 풍하 방향, 바람이 불어가는 그 밑에 방향으로 500m 및 Y 방향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의 풍야방 500m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X고요. Y 방향으로 요게 이제 50m 떨어진 지점의 지표에서는 2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이러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줬어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가지 조건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두 가지 식에서 표준 편차 시그마 Y를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까다로운 문제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많은 문제니까 차근차근 좀 봅시다. 이 공식 가우디안 모델식을 줬어요. 모델식을 주고 나서 이 문제를 풀이하라 그랬는데, 자 봅시다. 주어진 그러한 조건에서 유효 굴뚝 높이가 60, 그 다음에 초당 160g의 오염물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걸 갖다가 마이크로그램 퍼 세크로 고친 이유는, 지금 농도가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램 퍼 세크로 고쳤고요. 풍속이 6.0m/s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X가 500, 그 다음에 중심축이니까 Y가 0, Z가 0, 그 다음에 유효 굴뚝 60 해놓고, 지금 이 Q 대신에 1.6 곱하기 10의 8승, 그리고 밑에 이거는 몰라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잘 생각해 봅시다. 요거 뒷거. 지금 Y가 0이죠. Y가 0이면, 이 식에서 Y가 0이면
이게 0이면 이 전체가 0이 되네요. 0이 되죠. 근데 이 공식에서 x로 풀어야 되는데 2의 제로승이 돼요. 2의 제로승은 1입니다. 1.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2의 제로승은 1이에요. 계산기로 2x 누르고 0을 이렇게 하면 이건 1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이 공식에 이 수식에 1을 곱하면 1이 되죠. 이거 그대로죠. 그리고 요걸 보세요. 요거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잘 보시면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만 틀리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z값 제로가 0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이너스 이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2를 곱하고 여기 2 시그마 z 제곱에서 마이너스 h가 60이니까 60을 썼었어요. 60제곱. 자, 이 가우시안 모델식에서 이러한 조건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요 식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요게 문제에서 6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농도가 나타났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요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2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또 주어졌다 그랬는데, 그때는 또 조건이 틀려요. y가 x는 물론 500이고 y가 50이고 z가 0이고 h가 6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서 보면 y 값이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0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졌는데 얘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쵸? 살아있죠? 요거는 z 시그마 y를 구하라 했으니까 시그마 y 몰리니까 그대로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요 식에서 보세요. z가 0이니까 요게 0이죠. 0인데 h가 60이잖아요. 60. 그래서 이걸 다시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쓰고, 이거 이렇게 얘는 얘랑 똑같아요. 그 대신 요 두 번째 식에서는 y 값이 있기 때문에 요 y가 들어가는 요 식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요거 23입니다. 그래서 식 2라고 했어요. 자, 식 1과 식 2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시그마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 2를 식 1로 나눠주면 돼요. 식 2를 식 1로 나눠주면 다 지워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y분의 50 제곱은 66분의 23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요 값이 0.3484. 그러면 자 봅시다. EXP에 그 다음에 0.3484가 나왔으면 요걸 어떻게 푸냐면 양변에 ln을 취해요. ln. 자연로그를 취하면, 쉽게 생각하세요. ln을 취하면 ln하고 EXP가 지워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ln이 들어가죠. 그래서 ln 0.3484고 요게 ln하고 지워지기 때문에 요 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ln 0.3484는 계산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544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y를 구하면 34.4m가 y 넓어지는 방향의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래서 시그마 y를 구할 수 있다. 16번 문제 굉장히 약간 고난도에 잘 생각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잘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여기 ln EXP의 ln을 취하면 이게 상쇄가 된다. 마찬가지로 로그에 10의 로그를 취한다 그러면 이것도 상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로그 x는 a다. 그러면 여기서 x는 10의 a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수 10을 취하면 얘랑 상쇄가 돼서 X가 되고, 여기 10의 밑에 지수 승을 해야 되는 거. 다시 로그 A, B는 이꼬르 C 이런 로그 계산이 따르면 A는 B의 C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로그 계산을 응용해 가지고 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이 시간당 500S 세제곱미터이고 이 배출가스 중에 염화수소의 농도가 800ppm이었다. 이 배출가스 5 세제곱미터의 물을 순환하여 사용하는 분무탑으로 수세 처리하여 염화수소 가스를 제거할 경우에 8시간 후 순환수 중에 흡수된 염화수소 농도는 몇 몰이며 그때의 순환수의 pH는 얼마인가? HCl은 완전 해리되고 증발 손실이 없고 그 대신 제거효율이 85%이다. 이런 말인데 이런 지금 여기는 HCl에 대해서 나왔죠. 나중에 여기 HF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문제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배출가스 중에 HCl의 부피를 리터로 먼저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수한 물에 HCl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리터 단위로. 그래서 HCl의 부피는 농도가 800ppm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대기에서 ppm은요. 요 공식이 요렇게 똑같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ml per S 세제곱미터랑 똑같은 단위다.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1세제곱미터는 10의 6승 ml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의 6승 ml를 대입하면 이거 지워지고 10의 6승분의 1이잖아요. 얘가 ppm이에요. 100만 분의 1. 자, 그래서 배출가스 중에 HCl 부피를 800ppm을 800ml per S 세제곱미터로 하고 유량이 500이고 시간당 그리고 하루 8시간 가동했다 그랬어요. 8시간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3승을 단위 환산했어요. 그러면 3200리터의 HCl 부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수 1리터 중에 HCl의 몰수는 1리터 중에 3200이 들어있으니 3200 나누기 22.4 왜냐면 지금 순환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5세제곱미터라 그랬잖아요. 물 5세제곱미터는 5000리터예요. 5000리터. 5000리터 중에 HCl의 몰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5에다가 5000리터잖아요. 10에 3승 곱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거율이 85%잖아요. 그러니까 0.85를 곱하고요. 그리고 HCl의 몰수를 갖다가 3200에 대한 몰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22.4리터가 1몰이죠. 그러면 3200은 X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4를 나눠줘 가지고 구하는데 지금 이 순환수 중에 HCl 몰수를 계산하니까 0.0336몰이 나왔어요. HCl이 1리터 중에 물 1리터 중에. 그런데 HCl이 완전 해리된다 했죠.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끼가 완전 해리되니까 1몰씩 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HCl이 0.0336이라 그러면 H 플러스도 0.0336, Cl 마이너스 0.033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336 대입하면 1.47, pH는 1.47, 굉장히 산도가 높은 그러한 순환수가 되겠죠. 먼저 HCl 부피 구하고 순환수 1리터당 몰수 요 대입하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HCl 몰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갖다 다시 pH 구하는 공식에 대입시켜서 순환수의 pH를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중력 침강실을 사용하여 입자상 물질을 제거할 경우에 침강실의 높이를 h, 기체 진행 방향의 전체 길이를 l.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립니다. 여기에 먼지가 포함된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가스 속에 있는 입자가 저절로 이렇게 침강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입자가 제거된 건 나가는데, 여기 이 높이를 h,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면적을 a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 100% 제거되는 입자의 최소 입경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된다. 여기서 침강실의 길이가 10m, 높이가 5m, 입자의 밀도가 1 g/cm, 점성계수가 뮤지인데 2.0 곱하기 10의 -4승 g/cm 세크. 이 면을 처리할 경우 완전 제거될 수 있는 분진의 최소 입경 마이크로메타는 어떻게 되냐? 단서 조항으로 유속은 U를 얘기하죠. U. 공기 밀도는 로우 G를 말합니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거는 미터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센티미터로 나와 있고 막 이렇잖아요. 단위가 조금씩 틀려요. 그 단위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단위를 통일시켜서 공식에다 대입하면, 일단 통일시키는 걸 이렇게 통일시킵니다. 1g/cm 세크를 kg으로 미터로 고쳐요. 그러면 0.1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10의 -3승이니까 10의 -1승이니까 0.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위 환산. 자, 그 다음에 2.0 곱하기 10의 -4승 g/cm 세크를 또 kg/ms로 kg/m/s로 고쳐요. 고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dp에다가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1.61 곱하기 10의 -4승 미터가 나오는데, 마이크로메타로 고치려면 여기다 10의 6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61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161 마이크로메타. 굉장히 크기가 큰 입자예요. 그러니까 중력 집진 장치에서 제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어떤 전기 집진 장치에서 입구의 분진 농도가 0.5 g/s-제곱미터, 출구의 분진 농도가 0.1 g/s-제곱미터이다. 이 집진 장치를 가스가 흐르는 방향으로 집진극의 길이를 2배로 늘렸을 경우, 집진기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그만큼 효율이 좋아져요. 출구의 분진 농도가 0.1에서 더 줄어들겠죠.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기 집진 장치에서 집진을 구하는 공식은 더치, 앤더슨. 지금 여기서는 더치식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더치라는 분과 앤더슨 분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식입니다. 그래서 더치식을 적용한다 하는데, 더치 앤더슨 식이 이 식입니다. 이 식.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전기 집진 장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효율을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 CI분의 CO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Q분의 A W. WE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평판형이라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가 아니라 집진극으로 입자가 이동하는 이동 속도예요. 다른 말로 표류 속도라고 해요. 그러면 자, 0.5에서 0.1, 먼저 조건에서 0.5에서 0.1이 될 때 이 식이죠. 그런데 ln 0.5에서 0.1은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리고 식 1로 놓고, 근데 문제가 길이가 2배로 길게 되면 a는 2a가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다 대입했어요. 대입하고 그때의 출구 분진 농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 2를 만들어 놓고 식 2를 식 1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Q분의 A 지워지고 W 지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나누기 이거는 2만 남죠. 2. 그래서 2만 남았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6분의 요식 남죠. 요식 그대로. 그러면 ln 0.5분의 CO는
마이너스 3.2가 돼요.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양변에 자연 로그 지수를 취하면, 아까 ln에 2 취하면 1이 되듯이 2의 ln 위에다 취하면 이것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져요. 여기서 양변에 2를 취하면 이게 없어지고 요것만 남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3.2승이 되죠. 그러면 요 계산하면 0.04. 따라서 CO는 0.02 g/s 세제곱미터인데 미리그램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1000을 곱해서 20 mg/s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요 단위가 어떠냐,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위. 여기만 풀고 요까지만 풀고 이걸 안 썼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mg/s 세제곱미터인데 0.0이라고 해버렸잖아요. 몰라요. 또 단위까지 썼으면 이제 채점자들이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거 1000만 곱하면 20인데 이걸 맞게 해줄까? 틀리게 해줄까? 채점자들이 회의해서 맞게 해줍시다 그러면 맞는 거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mg/s 세제곱미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단위에 맞게 수치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20번 문제입니다. 산세적 공정 중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에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50ppm이었다. 배출가스 온도 100도씨에서 배출가스량이 500s/세제곱미터/h일 때 CO, 일산화탄소에 의한 비선택적 촉매환원법으로 NO2를 N2로 제거하려고 한다. 환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촉매환원법이에요. 이때 필요한 CO의 양은 S/세제곱미터/h를 얼마냐 했을 때 이것도 반응식을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지금 여기 반응식을 해놨어요. 사실 이 식은 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이 식이에요. 비선택적 촉매환원법에서 환원제를 CO로 사용했을 때에 NO2를 N2로 바꾸는 식은 이 식이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4CO 플러스 2NO2는 4CO2 플러스 N2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CO2가 오염물질 아니고 N2가 오염물질 아니죠. 그리고 완전히 처리된 거죠. 그래서 배출가스 중에 NO2 부피를 갖다가 50ppm이라고 그랬는데 50ppm이니까 그 ppm이니까 10의 6승을 곱하고 유량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ppm이 ml per s 세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이거 50이죠. 곱하기 500s 세제곱미터 per hour죠. 그런데 요거 지워지고 25,000 ml per hour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S 세제곱미터 per hour로 고치니까 0.025가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응식에서 보면 여기 보세요. CO가 4몰이죠. 4몰 22.4. 그 다음에 NO2도 2몰 22.4는 지금 CO를 구하라 했으니까 CO가 X예요. 그리고 NO의 부피가 0.025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례식으로 X 구할 수 있죠? 0.05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이 반응식을 몰라. 이 앞에 요 몰수를 모르면 이 반응식을 세울 수 없어요. 못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유해가스 처리 공식 같은 게 있을 때는 문제마다 노트를 좀 준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비선택 접촉하는 법, 환원제가 CO일 때 반응식 딱 쓰고 또 환원제가 암모니아일 때 반응식 딱 쓰고 이렇게 좀 메모를 해주세요. 문제 나오는 문제마다. 그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왜냐하면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수치가 조금씩 바뀔 뿐이에요. 계산 문제는. 그러면 바뀌는 그 수치만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려요. 야, 비선택적일 때가 이 반응식인지
선택적일 때가 이 반응식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는 게 좋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입자상 물질 처리할 때도 6가지가 있잖아요. 중력 집진 장치, 관성력 집진 장치, 원심력 집진 장치, 그 다음에 여과 집진 장치, 세정 집진 장치, 전기 집진 장치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 집진 장치의 원리, 효율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각 집진 장치의 대표적인 여과 집진 장치면 여과 백 개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전기 집진 장치에서는 더치 앤더슨 식이라는가, 이런 식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이 표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바뀌고 그래도 단위 환산만 잘하고 공식만 잘 적용시키면 못 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놓고 그냥 해당하는 문제만 막 풀다 보니 나중에는 헷갈려요. 야, 이게 전기 집진 장치에 대한 효율 공식인가? 이게 뭐 원심력 집진 장치 효율 공식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일목요연하게 수첩이나 어떤 자기만의 노트에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그 공식집을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공식집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 거가 되지 않으면 공식이 있더라도 접목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노트, 공식집을 쫙 마련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에 아, 이런 문제는 이런 공식을 접목시켜야 되겠다. 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 문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숫자에 들어가는 공식의 어떤 인자, 뭐 U는 U, Q는 Q,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제4회 기출보건문제 해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